안녕하세요. 생애설계를 강의하는 전직지원 컨설턴트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사피엔스 책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챕터 16 자본주의 교리 내용 중에서 콜럼버스가 투자자를 찾는다 라는 소제목으로 소개된 내용인데, 저는 프랑스 대혁명과 미시시피 버블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 16세기 대항해 시대는 스페인이 주인공이 됩니다. 1521년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는 중미 지역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렸고, 그로부터 11년 후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남미에서 잉카 제국을 정복합니다. 스페인에 이어 대항해 시대의 주인공이 된 것은 네덜란드입니다. 16세기 후반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투쟁하던 힘든 시기였지만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7세기 초부터 인도네시아를 공략하여 결국 인도네시아를 정복합니다. 이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200년, 네덜란드 정부가 150년, 총 350년간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통치하게 됩니다. 반면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신대륙에서 활약합니다. 허드슨강 교역로를 장악하기 위해 지금의 맨하튼인 강 입구 섬에 뉴 암스테르담이란 정착지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원주민과 영국인의 공격을 받아 결국 1664년 뉴 암스테르담은 영국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지금의 뉴욕이 됩니다. 17세기가 끝나가면서 네덜란드는 뉴욕을 잃게 되고 유럽에서 금융 및 제국의 심장이라는 지위도 내려놓게 됩니다. 네덜란드가 빠져나간 공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은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처음에는 프랑스가 훨씬 유리해 보였습니다. 프랑스는 덩치가 더 크고 자금과 인구도 더 많았으며 경험이 풍부한 군대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금융제도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한 데 반해 프랑스는 신용할 수 없는 대상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맙니다. 프랑스 왕의 행태는 18세기 유럽 최대의 금융 버블이라 불리는 미시시피 버블 과정에서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미시시피 버블 이야기도 결국은 제국을 세운 주식회사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1717년 프랑스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미시시피사는 미시시피강 하류의 연안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고 뉴올리언즈시를 건설합니다. 프랑스 루이 15세의 왕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미시시피사는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금을 모으고자 파리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주식을 팔게 됩니다. 당시 회사 사장이었던 존 로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이자 오늘날의 재정부 장관과 같은 정부 재정 총책임자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1717년 당시 미시시피강 하류의 연안지대는 늪지와 악어뿐인 그다지 매력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시시피사는 여기에 엄청난 부와 무한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프랑스의 귀족, 사업가, 도시 부르주아 중 일부 둔한 사람들이 이런 환상에 속았고 회사 주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최초 공개 매각 시 한 주당 50리브르에 발행되었던 주가가 1719년 8월 1일에는 2750리브르, 1719년 8월 30일에는 4100리브르, 1719년 9월 4일에는 5000리브르, 1719년 12월 2일에 10,000리브르를 돌파합니다. 최초 발행가의 200배가 된 거죠. 황홀감이 파리를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을 모두 팔고 대규모 대출까지 받아 미친 듯이 미시시피사의 주식을 삽니다. 부자가 되는 손쉬운 방법을 발견했다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공황이 시작됩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 가격이 완전히 비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가격이 정점을 찍을 때 파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매도 물량이 늘어나자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자 빨리 손을 털고 싶었고 가격은 더욱더 떨어져 눈사태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미시시피사 주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존 로는 중앙은행이 미시시피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시합니다. 하지만 폭락하는 주식을 계속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앙은행 자금도 떨어지게 되자 정부 재정 총책임자이기도 했던 존 로는 중앙은행이 회사 주식을 더 매입할 수 있도록 돈을 더 찍어내게 합니다. 이로써 프랑스 재정 시스템 전체가 거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시시피사의 주식은 1만 리브르까지 올라갔다가 1천 리브르로 떨어졌고 그 이후엔 완전히 붕괴하여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프랑스 중앙은행과 재무성은 무가치한 회사 주식만 엄청나게 보유하게 되고 재정은 바닥납니다. 큰손 투기꾼들은 제때 주식을 팔아 돈을 벌거나 큰 손실 없이 벗어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개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속출하게 됩니다. 미시시피 버블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금융 붕괴 사태였고 프랑스의 금융 시스템은 결코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미시시피사가 어떤 식으로 정치적 연주를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매수 광풍에 불을 질렀는지 백일화에 드러났기 때문에 대중은 프랑스 은행 시스템과 프랑스 왕에 대해 철저히 불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루이 15세는 신용대출을 받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해외의 프랑스 제국이 영국의 손에 떨어져 나가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영국인들은 자금을 저리로 쉽게 빌릴 수 있었던 데 반해 프랑스인들은 융자를 받기도 어려웠고 설령 받는다 해도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왕은 점점 더 불어나는 빚을 갚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더욱더 높은 이자율로 빌려야만 했습니다. 루이 15세가 죽고 1774년 왕위에 오른 손자 루이 16세는 1780년대에 이르러 자신이 파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연간 예산의 절반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불금으로 묶여 있었던 것이죠. 1789년 루이 16세는 사제, 귀족, 제3신분 대표로 구성된 3부회를 소집합니다. 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 150년 동안 열린 적이 없던 의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두대에 처형됩니다.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실정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동정심이 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시시피 버블이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1편 상상 속의 질서 편에서 언급했지만 인간이 만든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력과 신화에 기반하고 있는데 신화는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은퇴 이후 자산 증식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강의와 사피엔스 1편 상상 속의 질서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피엔스 책 내용 중에서 현대의 시간이라는 재미있는 소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